무형보다 사망의 80%는 50대 남성이다. 이 충격적인 수치는 돈이나 부유한 능력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의 숫자. 고독의 무게에 짓눌려 눈꺼풀이 감겼을까?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생을 헤아려 보고 싶었다. 문제의 발단은 나의 역할에 있었겠지만 겹겹이 쌓인 시간을 역순으로 벗겨내다 보면 슬프게도 그런 나는 시대가 만들어낸 것. 이해하기엔 밉고 미워하기엔 슬픈 숫자. 여기 약간 이게 아까 각진 건물 안에서 그 서류 가방 들고 지하철역을 뛰는 그 중년의 남성부터 약간 연결된 건데, 제가 약간 요즘에 중년의 남성에게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들의 삶은 우리가 많이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접했지만 뭔가 아버지들의 삶은 좀 되게 약간 외면받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역삼동에서 지하철역 그 출구 앞에서 이제 아는 분을 기다리는데 한 남성분이 서류 가방을 띄고 진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중년의 남성분들이.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너무 짠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도 엄마하고 그 자식이고 할 거 없이 여자들은 좀 쇼핑백 들고 이렇게 다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남자들이 손에 서류 가방이 아니라 그렇게 쇼핑백을 드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이 세 개의 글이 약간 그런 중년 남성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 세 개의 글을 써보았습니다. 대칭보다 비대칭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일이 더 어렵다. 대칭은 불완전한 인간이 추구하는 형태이고, 비대칭은 불완전한 인간의 민낯이다. 꿈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빛이 나던 때가 있었다. 진로를 고민하고 하고 싶은 게 없어 방황하던 또래들 사이에서 앞서고 있다는 묘한 안도와 꿈이 있다는 우월감에 젖었던 때. 선명한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던 때. 그때를 지나 이제는 이루지 못하는 꿈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알아버렸다. 그럴 바엔 꿈이 없는 편이 현명하다는 걸 알아버렸다. 확신에 가득 차 세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때마다 채용을 바라는 면접 응시생이 된 기분이다. 넘치는 간절함은 도리어 본질을 가린다. 번뇌와 불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한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나는 그다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 하나로 이루던 시절은 지났다. 두 발로 걷는 어른들을 보며 나도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걸음마를 떼던 2살의 내가 그립다. 그때는 착각이 나를 걷게 했다면 이제는 착각이 나를 넘어뜨린다. 문학은 관념이다. 문학은 추상이지만 드라마는 구상이다. 문학은 문장을 통해 다양한 파편을 만들지만 드라마는 영상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극본을 쓰다 말다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사실은 합리화할 구실을 찾는 것이다. 인생이 허술해서 극본도 허술한 걸까? 갈등 구조가 탄탄해야 하는데 매사 실없이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재미있는 갈등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 올해는 반드시 마음에 드는 극본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말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전공이 이제 극작가여가지고 드라마를 쓰는 게 원래 꿈이었는데 어쩌다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계속 드라마를 써봐야지 생각만 하고 지금 이 책이 2020년에 나왔는데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드라마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그래요 정말 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게 여기서도 말했던 것처럼 되게 자기합리화일 수 있지만 뭔가 저는 그게 좀 성격에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성격이 뭔가를 하나를 되게 진득하고 깊게 이렇게 하는 성격이 또 아닌 것 같고 되게 조금 가볍다면 가볍다고 할까? 그냥 되게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실 책이 글이 다 대부분 짧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 짧은 글은 뭔가 그냥 진짜 확 왔다가 가는 느낌이라면 드라마는 이게 되게 장기전인데 그거 하나를 되게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게 좀 습관이나 버릇이 안 된 것 같고 또 안 하다 보니까 약간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자꾸 여기로 좀 도피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근데 하지만 정말 꼭 써보고 싶어요. 이제서 좀 계획을 변경했어요. 40 전에 써보자. 네. 40 전에 그냥 꼭 인스타에 업로드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해도 되나요? 제가 여기다 이거 해피라는 걸 새겼는데 제가 이거를 새겼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도 그게 다 좀 어떻게 보면 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불행도 그게 사실 다 되게 행복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딱 느끼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세상에 어떤 불행한 일도 되게 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글을 쓰는 거 아니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좀 뭔가 좌절되는 일이 생겨도 사실 뭔가 내가 생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뭔가 다 그게 차선이더라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흘러간다고 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불행마저도 다 행복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아웃 됐다고 느낄 때마다 글 쓰는 사람들의 불안을 훔쳐본다. 하루 몇 시간 정도 글을 쓰시나요? 요즘 대본이 너무 안 써지네요. 쓰려고 컴퓨터를 켜고 앉아봐도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도 안 되는 기분. 그래서 이번 공모전은 다 패스할 것 같아요. 장수 지망생입니다.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 미래는 모두에게 공평한 몫의 불안을 주고 있다. 어쩌면 글을 쓴다는 것은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보다 큰 종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넓은 종이를 빼곡히 채워도 글자는 값이 쌉니다. 연필로 써서 그럴까요? 물감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더 큰 불운과 불행을 위안으로 여길 때마다 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내겐 그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나의 불안을 사주세요. 꽤 요긴한 시주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한동안 그 사촌 언니가 그림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약간 그림은 재료값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사실 정말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타인의 불행과 나를 뭔가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처지지 약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좀 죄의식이 느껴지면서 결국에는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이게 타인과 비교를 하면 좀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타인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나만 보면 생각보다 그 굴곡이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 꿀팁입니다. 점점 기력을 다해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앓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다. 인생 별거 없단 말이 실은 사실이지. 당장 죽는 게 아니더라도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속 끓이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나? 노동의 시간에는 그냥 노동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서 살자고. 인생에서 의미라는 건 단순하고 원초적인 것들에게 있지 않나 싶다. 영화 소공녀를 다 본 뒤에 내 인생의 주관적 행복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싶어졌다. 담배, 위스키, 남자친구만 있으면 됐던 주인공 미수처럼 아마 모든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행복의 순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창 옛날에 유행하던 Q&A 중에서 무인도에 3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같은 질문. 그런 단순하고 원초적인 질문이 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일단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나는 거창하고 싶은가? 소박하고 싶은가? 나는 한낮에 쨍한 햇빛이나 잔뜩 흐린 날에도 환하게 웃는 사람. 향유할 수 있는 자연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 사람. 정말 맛있는 라떼 한 잔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 2달 동안 파리에서 너무 외로웠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소공녀처럼 살았던 시간이었다. 단돈 10유로를 가지고 3일을 버티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건 매일 마시던 3유로짜리 라떼 한 잔. 꼬르륵 거리는 배를 움켜쥐고서도 행복했다. 그 처량함마저도 사랑스러웠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가치에서 온다.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나 하나에서 오는 만족. 내세우고 싶은 취향이 아니라 그저 묵묵함에서 오는 취향을 가질 것. 확장된 글쓰기를 하고 싶다가도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사랑인데 싶다가도 너무 단조로운 색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겁이 났다가도 그래도 나는 사랑이 제일 좋은데 싶다. 마음에 드는 깊이를 갖는 건 정말 힘들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로 빌어먹기 시작하면 결국 약해지게 된다. 아님 말고의 마음이 돼야 한다. 나의 상황은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숙명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 의심하기보단 믿음. 그것만이 답이다. 제가 뭔가 그 2020년에 좀 약간 이렇게 심적으로 방황할 때 쓴 글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심적으로 나왔어요? 뭔가 되게 뭐라고 하지? 글쓰기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32살인데 20대 때는 글쓰기로 얻는 어떤 수입으로 충분히 뭔가 이게 생활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게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필요한 돈의 액수가 되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디 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그 100만 원이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는데 이게 딱 30대가 되면서 100만 원이 되게 옛날에 10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뭔가 내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쓴 글을 사실 더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20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 챕터 제목이 길 위에서인데 뭔가 그 길 위에서 방황을 하는 마음을 담은 챕터입니다. 지하철이 와도 타지 않는 연인. 몇 개의 지하철을 보냈을까? 애인의 머리카락을 수만 번 넘겨도 아쉬움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랑은 가끔 어떤 형태를 빌려 우리를 찾아온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을 보았다. 조금 모자란 것들마저도 계산된 완벽함처럼 느껴지는 것, 사랑. 내가 아무리 엉망인 상태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 악마. 다정함, 경제적 능력,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완벽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맞아떨어졌을 때가 아닐까? 대체적으로 다정하고 경제적 능력도 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던가 내가 그를 사랑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다정하지 못하거나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경험들이 떠오른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사랑이 너무 쉽지 않을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겠지.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당연히 관계를 끊어내는 게 맞지만 사랑이 그렇게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잖아요. 사랑이랑 감정에서의 이상적인 사고는 어쩌면 이 역경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는 걸 거예요. 어리석은 믿음일지라도 내 감정의 출처를 기꺼이 이 한 사람으로 두는 거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사랑이 되게 좀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내 곁에 살다 간 사람은 나를 만나러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내게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이 가장 설레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실은 그 고백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아주 잔인한 잔상으로 떠올랐다. 그것도 무척 선명하게. 나는 쓰려던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이미 끝난 사랑을 두고 후회하는 법이 없는 내게 그는 유일한 아쉬움이다. 차라리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관계의 종말을 지켜봐야만 했다. 발견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땅, 깨져버린 거울에 비친 선명하지 못한 표정. 이미 끝난 관계에는 권태도 없다. 그래서 이별이 쉽지 않은 거다. 나는 익숙한 사람을 앞에 두고 자주 지난 얼굴을 떠올렸다. 그걸 들켰을 때 오늘도 사랑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직면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살아있는 사랑은 맑지 않다. 그렇다고 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순도와 적당한 오물로 얼룩덜룩해져 있다. 사랑만큼 유동적인 감정은 없다. 사랑이 가진 굴곡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 사랑은 부서진다. 사랑을 통해 인생을 본다. 한 명의 세계를 통해 수많은 철학자를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다 살아보기도 전에 인생을 알았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바다 수영을 하고 가을에는 느린 산보를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에 밤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다듬는 사랑의 조각. 때론 미워하고 실망해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쯤은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단코 그 상처가 낙인이 되는 배신은 남기지 말기로 하자는 굳은 결심. 그 결심이 우리를 살릴지도 모른다. 사랑을 형상화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전해드린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1. 은행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에 직접 찾아와 3만원씩 꼬박꼬박 저금한다는 할머니는 올 때마다 직원들 먹으라며 집에서 찐 옥수수나 과일 같은 것들을 챙겨 오신다. 내가 간 날은 요구르트였다. 검정 봉다리를 받아든 직원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 자꾸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라니까. 2. 카페에서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나는 파란색 불꽃 마크가 돋보이는 학교 잠바를 입고 앉아 알랭드 보통을 읽으며 좋은 구절을 옮겨 적고 있었다. 카페는 학교에서 멀찍이 떨어진 탓에 같은 학교 사람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다. 출석보다 결석이 많았던 나는
안다고 하기도 뭐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뭐한 애매한 얼굴이 많은 학교 앞보다 이곳이 편했다. 대학생이었지만 개인 카페에 갈 때마다 가능하면 1시간에 한 잔씩 음료를 주문하는 나만의 룰을 지키려고 용돈을 쥐어짜냈다. 그날은 쥐어짜도 돈이 없어 염치불고하고 커피 한 잔에 2시간 넘도록 죽치고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던 날이다. 순식간에 해는 졌고 집에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직원이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어리둥절해 안 시켰다고 말하자 좀 전까지 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 얘기를 했다. 학생이 혼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쁘다면서요. 계산하고 가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3. 호텔에서 연박을 할 경우 룸 청소를 하시는 분을 위해 짧은 메시지 카드와 함께 소에게 팁을 두고 나간다. 그해 여름에는 처음으로 메이드에게 짧은 답장을 받아보았다.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예쁘게 쉬다 가세요. 4. 길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부딪힐 수 있는 작은 아이처럼 큰 대로변 보도블럭 위로 초록잎들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하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적힌 글자는 가슴팍에 달고 다니던 명찰 같기도 하고 미아방지 목걸이 같기도 했다. 투박했지만 상냥했다. 방울토마토 모종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괄호 열고 2개씩 새 종류임 괄호 닫고. 누군가 내놓은 아름다움은 길을 잃었을 때마다 내 삶의 일정표가 되어준다. 이거는 조금 연인 간의 사랑보다는 좀 어떤 뭔가 살면서 그냥 인간에 대한 사랑인 건데 사실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랑이 좀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이 들고 꼭 그게 뭐 어떤 그런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뭔가 인간은 절대 혼자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 대한 고찰로 여념이 없다고 느끼지만 실은 교묘하게 하는 나에 대한 통찰이다. 건강한 방식의 사랑은 관대함과 상냥함으로 발현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나아가 세계를 구하는 일이다. 내 안에 사랑이 들끓고 있을 때 사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잠재력을 확인한다. 두렵지 않다. 이건 확실히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 가득할 때, 정말 충만할 때. 근데 좀 그 사랑이 없을 때 좀 마음이 초라하고 좀 황폐할 땐 모든 게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11월 1일 할머니가 흘리고 간 아침. 그곳에 서서 우리는 모두 울었다. 할머니가 성실하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매일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다. 종교가 없는 나는 기도 대신 할머니를 추억했고 큰삼촌은 형제들의 얼굴을 한 번씩 빤히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준 얼굴들, 닮은 얼굴들. 기록하지 않았어도 기억나는 게 있다. 할머니의 음성이 들린다. 항상 손녀들을 부를 때 내 딸아 하시던. 지난달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엉뚱한 대답을 내뱉은 덕에 본 할머니의 활짝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 할머니와 나의 마지막 대화가 할머니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귀한 사랑의 고리들 덕분에 내 삶은 너무 풍요롭다. 자랑하고 싶었다. 사랑으로 응집된 우리 가족을, 나의 사랑의 근원지 할머니를. 이거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쓴 글인데 물론 너무너무 슬펐지만 되게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때가 제가 가족상이 처음이었는데 뭔가 되게 이상하게 좀 뭐라고 해야지? 좀 되게 든든했어요. 뭔가 진짜 나만의 어떤 작은 수호천사가 생긴 것 같고 그냥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되게 슬프지만 되게 그게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는 슬픔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되게 그냥 진짜 이상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그냥 하여튼 마음이 되게 든든했고 뭔가 진짜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약간 그날 이후로 지금 계속 그런 편인데 무슨 일이 진짜 생겨도 되게 그게 큰 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믿음? 약간 그런 이상한 믿음이 그 이후로 좀 생겨서 되게 할머니를 추억하고 뭔가 그렇게 그날의 장례식을 생각했을 때 근데 그날 저 장례식도 저희가 외가 식구들이 조금 이렇게 사이가 되게 돈독한 편인데 그날 장례식 모든 과정을 저희 이제 손주들이 다 비디오로 담아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찍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뭔가 저도 그렇고 이제 저 언니 오빠들도 어쨌든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과정이 마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할머니가 되게 어쨌든 되게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모든 순간들을 가족들이 오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서 같이 이제 다 공유를 했는데 뭔가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마냥 슬프지만도 않고 되게 또 할머니랑 되게 그런 좋은 기억도 많고 이래서 되게 좀 든든한 마음에 뭔가 그걸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한테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불을 끄면 여기가 어딘지 그다지 중요치 않아진다. 까만 밤에는 모든 게 동등해진다. 이거는 제가 어느 날 이제 잘 때 불을 다 끄잖아요. 이제 다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렇게 컴컴한 밤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동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뭐라고 하지? 이렇게 벌거벗으면 모든 인간이 동등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까만 밤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자기 전에 메모장에 써놨다가 책에 실게 됐어요. 한낮에 시작한 우리들의 파티에는 어느새 까만 밤 우리 둘만 남았고 그 시간을 나는 시계 바깥이라 부르네. 세상이 나누지 못한 계절, 그런 계절에 너를 사랑했고 덕분에 너를 설명할 수 없게 됐어. 그 계절을 나는 세상 바깥이라 부르네. 잠들기 싫어. 이미 꿈인 게 분명해. 내 마음은 파도가 넘실거려 멀미가 날 지경이고 이대로 잠들기 싫어. 몽상과 환상이 뒤섞인 현실. 정신 차리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거든. 술에 취해 춤을 추고 여기는 바다 위, 배는 떠났고 마음은 항로를 이탈해 항해 중. 그렇게 등대 없는 바다에 오게 된 거야. 까만 밤, 까만 눈, 까만 파도, 까만 피부.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죄다 까만 거야? 마음을 태워 빛을 만들자. 제가 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글은 좀 정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하는 내가 이게 쓴 글을 보면 이거 내가 썼다고?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너무 저는 아직도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죄다 까만 거래. 그래서 마음을 태워서 빛을 만들재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무채색이 눈에 익었을 쯤 곳곳에 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봄이 오긴 왔구나. 와중에 꽃은 보고 사니 행복한 거 아닐까? 선생님보다 안 보고 처음이잖아요. 네. 기억의 범람. 초판 1세 발행. 2020년 12월 16일. 지은이 김은비. 디자인 이민영. 인쇄 및 재책. 상지사. 편앤국. 텍스티드 맨션. 편앤이. 김은비. 등록일. 2018년 11월 22일. 제2018-000019호. 이메일 텍스티드맨션 네이버. SNS 삐해피. 김은비 2020. ISBN 971-11-965455-2-903800. 저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무단 도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책값은 뒤 표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고백 비슷한 말들을 숱하게 했지만 나는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고 내 용기의 부재를 이렇게 당신의 탓으로 미룬다. 단 한 번의 확신도 내게 줄 수 없던 당신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거나 나처럼 겁이 났거나 둘 중 하나일 테지만 요즘 내 감정 소비의 득과 실은 모두 당신 탓인데. 상대는 내게 칼을 겨누었고 애석하게도 나는 그 칼날을 향해 걸어가 상대에게 안기는 재주가 있다. 겁이 없다기보다 어차피 시작된 사랑을 그저 붉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걸 제일 좋아해. 아 진짜. 다음번 사랑은 이렇게 붉게 끝내시길.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데 어째서 나는 마냥 기뻐하기만은 어려운 걸까? 모두가 이 관계의 비극을 예언하기 때문인 걸까? 너를 사랑하는 나마저도 우리의 비극을 예언하네. 어쨌든 사랑을 할 때 자기 보호를 하면 할수록 저는 되게 미련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이별이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저는 최대한 그냥 상처를 받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럼 분명히 이별의 그 무게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누군가와 이별을 해서 힘들다면 다음 사랑만큼은 그렇게 조금 치열하게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